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에서 비대위를 여는 등 호남 민심을 살폈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를 최초 식별한 부대를 찾아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선거제 개편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두와 연대해 나가겠다며 당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과 친윤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도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일정을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과 두 번째 조사에 앞서 검찰과 기싸움 중인 이재명 대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관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노린 민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로 내려가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을 최초로 포착한 경기도 파주 방공부대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설 연휴 민심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호남을 방문한 국민의힘은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참배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화해와 통합, 5.18 정신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겠다고 적었고,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의 가치를 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 창업 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전남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로 촉발된 안보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방공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는데, 이곳이 북한 무인기 침범을 최초로 포착했던 곳인 만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신속하게 무인기 식별해내고 또 즉각 보고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와 특별한 환경 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전통시장으로 향해 민생을 챙겼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불법 자금을 댔다며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소환을 윤석열 정부의 설밥상 여론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거침없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랍에미리트에서 또다시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국정 난맥상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정치권이 새해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의견을 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거대 양당 정치를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고, 거센 비판과 함께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형 비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양대 정당의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내 팔벌 정치나 고비용의 선거 정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패 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 현상이라는 것이 결과되어진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사회적 대표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를 역행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권역이라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석수를 확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국민 설득을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 의원 질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선거제도가 각 정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인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토론회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 개혁안이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 이전에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다진 김기현 의원이 다른 당권 주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이어서 당 안팎의 공세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자맹을 거듭하며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 태훈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가 돋보이는 김기현 의원이 다른 당권 주자들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와 포용, 탕평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면서 개파를 앞세우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약속했는데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공세 등 전당대회 불협화음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연포탕 정치를 통해서 당의 화학적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윤 후보로 우뚝 선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면서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과 수도권 당대표론을 강조하는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놓고 사표 수리 대신 해임으로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를 표출한 나경원 전 의원은 친윤계 측의 전방위 압박 속에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나 전 의원이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그 강력한 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전날 초선 의원 50명이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나 의원 측은 대통령께 사과할 일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나 전 의원이 억울한 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 행보로 돌아섰다가 당 안팎의 전방위 압박에 나 전 의원이 고심이 깊어진 사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대구를,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경남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가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주최로 메타버스 기본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율성을 보존하는 입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버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30년 1,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안이 지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업 적용까지는 최소 1, 2년은 걸린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지금 부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활동 규정도 지금 없는 거고 책을 마련하거나 또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법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수성을 고려한 민간 자율중점 법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관련법 부재로 게임 산업법이 적용되면서 메타버스 서비스 중급 분류 심사 의무 등을 거쳐야 돼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XR 콘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규제 적용으로 따라오는 의무로 인해서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커나가는 단계인 만큼 강력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규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발표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진흥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도 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법이 제정이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에 이어서 이 법제도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선점한다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어 생각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메타버스가 기존 법안에서 충돌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한 메타버스 규제 로드맵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메타버스 시장 확대로 인간 소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을 넘어서 사실 소통의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올해 메타버스 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간첩단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온갖 정쟁용 비난을 현 정부에 쏟아내면서 북한 간첩이 활개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 내렸다며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 현장을 목도한 이태원 상인들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세금 공과금 감면,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광물 자원 공급망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 간 기술 공동 개발과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니켈 등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단호한 메시지를 인도네시아가 주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자동차와 석유, 화학 분야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이 설 연휴가 이틀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밥상머리
그 민심에 국민의힘과 이제 관련해서는 누가 이제 차기 당 대표가 될 것이냐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이 또 이제 쏠릴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그 당권 구도가 많이 그 출렁이고 있죠? 네, 당권 경쟁 이제 초반 구도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조금 격차를 두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발표되는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김 의원이 뭐 35%에서 40%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고 나 전 의원은 20대 초중반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좀 직접적인 수치를 본다면 김 의원은 2주 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네,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은 이제 윤곽이 다 나왔는데 나 전 의원은 아직까지 이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출마로 이제 기울었다가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이제 사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출마 여부 대립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출마 여부는 뭐 여전히 좀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도 취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잠행 모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 또는 윤 대통령이 뭐 입국하기 전후 그때쯤 되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이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상승세 분위기인데 그 당대표 선거, 당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과 당내 지형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김기현 의원은 이명박계로 분류가 되는데 캠프 개소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 축사를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현재 이제 당내 개파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에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일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당으로 와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제 권성동 의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제 접었는데 권 의원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법무비서관을 지낸 또 이명박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현 의원이 이제 이명박계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른 후보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수도권 연대로 손을 잡았는데 네. 윤상현 의원은 뭐 잘 알려졌지만 원조 친박계로 보이고요. 또 나 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제 개파색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대표 선거는 친윤 여기에 또 친이명박계 대 나머지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에 설명절 밥상머리 민주당 상황을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 그 의혹 관련해서 또 이제 검찰 소환이 이제 왔는데 다시 또 이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이슈를 올려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또 민주당도 함께 노력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망원동 시장, 오늘은 또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자신의 지역군 인천 계양에서 설 민심을 살폈는데요. 이 대표의 그 행보들을 보면 새해부터 민생을 강조해왔고 또 민생 챙기기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조사부터 대장동 의혹 소환 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내 송환까지 연이어 터지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생 이슈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혔는데 이 결정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한번 받았는데요. 이때는 처음에 이제 조사까지 갈 때는 시간도 좀 걸렸고 검찰과 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대장동 의혹은 뭐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 대표는 문제가 될 게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소환에 바로 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소환을 하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고 또 조사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검찰과 국민의힘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석하겠다고 한 날이 이제 그 당초 검찰이 그 통보했던 27일이 아니라 하루 뒤인 28일 이제 토요일인데 보통 이제 그 평일에 검찰 출두를 하는데 주말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표의 이제 발언을 보면 국정 당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가겠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 발언이 뭐냐면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지난 10일 그 성남 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먼저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한 채 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그 힘을 더해준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분석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설 연휴 이후의 이제 상황들을 좀 보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좀 변화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여당은 국힘의 차기 당대표 또 이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대통령의 설 선물입니다. 대통령들은 매년 설이나 추석이 되면 각계각층 인사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설날에 각계 인사 15,00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설 선물이 돌아갔습니다. 연일 윤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세 모드를 뒤로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선물에 마음이 넉넉해진다면서 대통령도 복 많이 받으시라며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절 선물 세트는 각 지역의 농수산물로 구성이 됐는데요.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됐다고 하죠.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 선물에도 술은 제외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절 선물에 전통술을 포함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술 선물을 즐겨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문 전 대통령은 매년 명절에 전통주를 선물하는가 하면요.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지역주의 타파 구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만큼 전국 각지 민속주를 선물 구성에 자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전통주를 선물 목록에 넣었던 것은 아닌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과 수삼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죠. 공항 문양의 상자에 담아 공항 인삼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거제도에서 잡은 멸치를 선물해 YS 멸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내용의 구성부터 선택까지 선물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대통령의 선물을 보면 대통령의 철학과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대통령의 선물을 보고 어떤 철학과 시대상을 느끼셨나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잘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검찰 조사는 나 홀로 가서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를 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28일 날 변호인 일명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성남지청 출두 때 모습 보면서 저런 것이 맞나라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혼자서 변호사만 대상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1일 1차 소환 당시엔 4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검찰로 향했었죠.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엔 홀로 출석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건이 있다고 하면 병합해갖고서 수사하는 게 맞겠죠.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갖고 총선에 여당이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 정도, 강도 이런 양상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 이런 식의 검찰의 시도도 별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반면 국민의힘에선 검찰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이 대표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당내에선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당내 통합은 물론 지지층까지 결집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즘 정치권의 위기를 맡고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 대표 출마 문제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기 대응, 나는 잠행, 이는 돌파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그 정가에서 이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대통령실과 이제 각을 세운 현 상황에서 과연 전대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그 성한용 그 위원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어쨌든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 조명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별의 순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별의 순간 그런 상황인 것인지 나경원 의원은 또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별의 순간은 별이 빛을 계속 발할 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너무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과 친윤 세력을 좀 분리해서 본인은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신주류로서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함으로써 자 대통령실 윤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걸 당원들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알아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운신의 폭이 이제는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제 본인이 대표 출마하느냐. 그러니까 윤심을 거슬러 가면서 대표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안 나오면 뭐 그냥 굴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오면 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를 지금 이제 당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심 100%로 그 대표를 선출하는데 네. 여기에 1호 당원인 윤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국면으로는 대표에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외통수에 걸렸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나오기는 어려운. 나와봤자 당선이 어려운.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주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이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러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출마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데 네. 출마해도 이미 좌우우면하는 사이에 기회를 다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의 큰 변수가 이제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겁니까? 그렇죠. 별의 순간에 이제 별의 그 조도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출마를 해도 지금으로선 여론조사 수치 나타나는 거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낙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출마를 안 해도 뭐 그냥 사라지는 거고. 지금 최병목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나경원 의원으로선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부 기자들은 약간 좀 안 됐다고 그래요. 너무 대통령실에서 좀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좀 동정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오후에 그쪽 실무자가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내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공식 일정이 없으십니다. 변동사항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맹이군요. 잠수타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뭘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예정이죠. 네. 그때까지 아무 활동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출마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의원이 또 그렇게 뭐 누굴 이렇게 들이받는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순리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기회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변에서 좀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네. 3번 정도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일단 21일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에 하는 방법. 그때까지 난 기다려줬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또 24일. 그러니까 설 연휴 대체 공휴일이죠. 네. 그날 이제 선언을 하면 25일 아침 조간신문에 좀 주요 기사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예 연휴 끝나고 첫날 25일에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날이 다 지금부터 좀 며칠 뒤에요.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이 좀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출마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끝나는 24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24일, 그리고 끝나는 25일에 출마에 대한 이제 그 결정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까지 조금 어렵다고 보셨는데 이 지지하는 층과 비판하는 층을 살펴볼 때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63명, 사실상 여당 내 최대 계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중 한 명인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나도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조금 과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의 당내 정치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63명, 63명 중에 50명 정도가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까지. 네. 저는 좀 약간 놀랐습니다. 이게 정당에서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또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이때까지 초선 의원들은 당내의 어떤 개혁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감하게 뭐 당 대표나 현직 대통령한테 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개혁을 추동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오세훈 의원, 또 이제 돌아가셨죠 정두원 의원, 또 정태근 의원 이런 분들이 당내 소장 개혁파라고 네.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남원정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한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분들을 소장파에서 남원정이라고 이제 묶어서 네. 부른 적도 있습니다. 남원정이요? 네. 예, 세 분의 이제 정을 따서 네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이제 공천을 못 받을까봐 좀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정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욱 의원의 저 워딩, 나도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너무 과하다. 저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기껍진 않지만 뭐 그 좀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일까요? 당연하죠. 그 김병욱 의원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연판장에 안 간 또 국힘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용감한 분들이죠. 거기에 올라타지 않고는 버텨보겠다.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초선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 했는데 서운한 안 한 의원이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는 그분은 연락할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미 그 조직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네. 연판장에 서명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판장에 서명을 한 분들이 공천을 더 받는데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나중에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이번에 그 초선 의원들이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나 늘 이런 식으로 다음번 공천은 누가 좌지우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안테나를 그쪽에 세우고 있는 거는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면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외면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걸 완벽하게 외면한 정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1년여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잖아요. 그 내년 1월 달 되면 이제 틀림없이 공천 뭐 할 텐데 이 사람 뭐 이래서 뭐 공천이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대통령실의 뜻이 명확해졌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내년 공천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고요? 저는 현실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병욱 의원은 거기 이름은 올렸지만 과하다. 아마 지금 그 연판장에 서명한 50몇 명 중에 아마 40명 이상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엄연한 정치의 현실입니다. 전 그래서 뭐 홍위병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차피 대통령 편드는 것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게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매우 냉엄한 현실이다.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의원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비판을 하는 의원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이제 연판장 요 상황은 뭐 바라보기는 안타깝지만 현실 정치상은 또 어쩔 수 없는 뭐 당연한 이제 현상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거는 중진들이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는 그나마 국회의원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배지 단지면 되지도 않은 분들이 저렇게 처신하는 거는 아마 일반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도 아마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 이제 전혀 모른다는 이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 쌍방울의 전 그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이제 뭐 추후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는 정작 그 중요한 이제 관건이었던 변호사비 대납 내용이 이제 빠졌습니다. 검찰이 현재 보강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의 쌍방울 관련한 의혹, 사실관계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이 어떤 거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 업무상 이제 배임이나 횡령 뭐 이런 부분 들어가 있죠. 대북 송금, 그 이제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런 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만 빠졌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제 앞으로 조사를 더 해서 추가 기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근거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고 그동안에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완강하게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5월에 이미 그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더군요. 수원지검에서. 아마 부인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러면 이게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아마도 지금 계좌 추적이나 또는 뭐 이제 쌍방울 그룹에서 발행한 그 전환사채 있잖아요. 이거를 현금화하는 과정에 굉장히 의혹이 많거든요.
그러나 현금은 이게 또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도 과연 그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이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고 바라보신 건가요? 뭐 그거는 분명한데 네. 그게 그 최종적으로 그 의혹을 규명할 증거가 나올 것인가는 현재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를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저희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증이 네. 있어야 되고요. 또 김성태 회장이 뭐 내가 변호사비 단합해줬다라고 진술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심은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걸 곧바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범죄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게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잘 모르는 사이다. 그러면 그게 범죄가 또 아닌가요? 사람이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논점이 좀 엉뚱한 데로 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그 김성태 회장 전 비서실장이 뭐 가까운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냐 이렇게 검찰이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회사 안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에서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신문이 일면에 굉장히 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성태는 친한 사이 이게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설까지 썼어요. 아 이거 굉장히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다른 쌍방울의 여러 가지 그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둘이 가까운지 아닌지 전 잘 모르고요. 회사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게 최종 입장입니까? 거꾸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막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잘못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좀 공격할 때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고요. 검찰 수사를 좀 당분간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기자한테 얘기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법정 증언이 중요하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법정에 나와서 검찰에서 당신이 이렇게 진술 조서가 써 있던데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나중에 하루 뒤에 자꾸 번복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조서를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검찰에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당신 답변한 게 있는데 그게 맞느냐? 맞다. 자기는 그걸 확인해 준 거지 두 사람이 가깝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뭐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려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공방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약간 헛발질을 한 그러니까 공격을 잘못해서 이제 역공의 빌미를 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정치 공세를 또 약간 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잘못이고요.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야 되는 태도, 기본 태도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정답인 겁니다.
무슨 현지 검사나 검찰 수사관처럼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 곤란한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장관한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말은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옳은 얘기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유시민 장관이 아주 치명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해요. 말은 다 맞는데 저렇게 대답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얄밉게 저렇게 따박따박.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네. 우리한테 좀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한동훈 장관으로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면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진중하게 이런 태도를 취해주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저는 뭐 그런 단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임명과 함께 뭐 왕 장관 얘기 민주당에서 공격했죠. 그 다음에 임명되니까 뭐 바로 뭐 무슨 차기 얘기 나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차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숨만 쉬어도 공격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자기 방어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저도 뭐 태도가 잘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의 이런 구도가 저는 형성이 된 걸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 벌써 뭐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이게 뭐 누가 처음부터 잘못이냐 이걸 따질 계제도 넘었고요.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총선 이제 1년 남짓 남았으니까 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어차피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수사에 관한 뭐 여러 뭐 어떤 그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코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구도 이거를 어느 쪽에서 먼저 푸느냐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는 먼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의원들한테 좀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정권 전체로 보면 이익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서양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서양에서는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할 때 누가 논리적으로 옳으냐, 누가 논리적으로 밀리느냐 이 대목을 보는데 이 동양 쪽 문화는 약간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승박덕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 재주가 뛰어나고 말은 다 맞는데 저 사람 덕이 없어 보인다. 이게 동양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좀 태도 같은 건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양의 정치는 이제 논리, 그 동양의 이제 또에서 이제 정서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토론 관건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고 이제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이제 관련한 건데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항의해서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했고 이어서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제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교 라인 교체가 이 사태에 대한 이제 답이 될 것인지 이번 그 이란 사태, 외교 사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두 분의 또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거는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그 우방이다, 형제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가 나온 명백한 실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우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죠. 우호를 강조했으면 됐지. 왜 굳이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라인 교체한다고 해결될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됐으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적 발언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해법이지 왜 엄한 외교 라인 얘기를 합니까? 외교 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윤 대통령한테 참고 자료를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앞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이란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이란에 잘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넘어가는 겁니다. 외교부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아니 외교부가 이제 이란 측에다가 네. 이만저만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납득을 하고 또 이란은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또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네네.
이 좀 참 아픈 부분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지금 야당에서 너무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야의 차원을 떠나서 좀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대통령 실언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뭐 XX 뭐 이런 거는 그냥 참모들하고 걸어오다가 한 뭐 대통령이 사적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에요. 변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이 모든 그 외교적인 문제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비공개를 하더라도 이란 쪽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좀 현장에 장병들 격려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수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풀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라도 입장 표명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란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그 어떤 대립각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팬덤이 생겼어요. 사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벌써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고 지금 집권당 이른바 잠재적인 대권 주자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그 지금 팬덤이 형성이 돼 있다고요. 저는 이 팬덤의 한 80% 이상은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봐요. 역설적이네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에 상당 부분도 민주당 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줄 논평은 민주당의 한동훈 양성의 역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긴 이른데요. 대체로 이 말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신년 초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느낀 건데요. 모두 발언, 시작할 때 발언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 이걸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길어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도 좀 꼬이고 이런 대목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즉석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농담도 각본에 따라서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스처 이런 것도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즉석 발언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데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번 이란과 관련한 발언도 이제 즉석 발언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즉석 발언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줄 논평 그래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에 약한 눈,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4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